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를 읽다가 별도의 꼭지를 좀 나눠서 읽어보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봅니다. 제목은 부동산 하락신호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는 10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집사 플러스를 운영하시는 램군님께서 집코노미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다. 뭐 어떤 기사 보면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2배나 커졌다. 등등 전세 가격도 안 좋고 집값도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남들보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번 유추해보자.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떻게 하락하게 되는지 신호를 남들보다 어떻게 캐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 관련해서 10가지 지표를 잘 파악하면 고점에 상투를 잡거나 제때 처분하지 못해서 부동산에 물리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집사네요. 집사 플러스가 아니라 집사의 김재수 대표, 램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김재수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내용 10가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세가는 안 오르고 횡보하는데 매매 가격만 줄곧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주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매매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둘 다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재 사용 가치에 수렴하는 거고,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투자 가치에 수렴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집이 굉장히 낡기 때문에 현재 사용 가치는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싸죠.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30평대가 전세 가격이 3억 5천 4억밖에 안 하는 이유는 집이 낡아서 사용 가치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죠. 뭐 17억, 18억, 이제 지금 가격 좀 조정됐을 것 같긴 한데,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 20억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면 왜 이 20억 주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죠. 결국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재건축이 되면 좋은 입지에는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들고만 있으면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결국 미래에 만들어지는 새 아파트 가격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전세 가격은 지금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죠. 전세 가격은 그때 사용하기 좋아지면 그때 가서 비싸게 주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의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매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동시에 오른다는 거죠. 전세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는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전세 가격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만 오르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죠. 전세가가 횡보하는 가운데 매매가만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경우에 뭐냐면 공급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외에 투자 목적의 가수요들이 들어오면서 매매 가격들을 끌어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시장 자체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더 비싼 금액에 사주는 사람이 생기고, 근데 전세 가격은 딱 현재 사용 가치에 준해서 딱 가격이 멈춰 있는 상황인 건데, 매매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전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갭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사에서는 이때가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생각하시는 분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을 잘못 판단하면 지난 1, 2년 전하고 어떤 같은 그 당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빠져나와야 돼 라고 판단하고서 먼저 팔았는데 그 이후에 팔고 나서 가격이 더 급상승하면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았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을 때가 적절하게 빠져나와야 될 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디테일하게 좀 알 수는 사실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주상복합 대형평형 아파트 또는 나홀로 아파트 대형평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오르면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오버슈팅 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들은 사실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속설이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좁다, 관리비가 높다 등등의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층이 조금 일반 아파트랑 주상복합 아파트랑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비라든가 뭐 환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수요층들이 엄연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호황기에 가장 늦게 오른다는 점이다. 사실 10여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0여 년 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적도 있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런 트렌드가 굳혀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상복합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을 기존의 새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중대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좀 평가가 안 좋아지는 시장에 외면되는 주거 형태가 되긴 했죠. 근데 안 올랐던 이들 아파트의 대형 평형까지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시점은 많이 만약에 이렇게 오른 시점이라고 하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오버슈팅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지표는 이겁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이 사야 될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혹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의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긴 기간 올랐다면 조정이나 쉬어가는 기간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 과거 지방은 2년에서 4년, 수도권은 4년에서 6년 정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거나 하락했다라고 하는 건데, 집을 사기 전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조금 점검하면 좋다, 쫓아가지 말고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상승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및 매매 가격 변동률 그래프인데요. 잘 보세요. 자, 2016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보면 위에 이 꺾은 선 그래프가 거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밑에 이제 이 막대바 그래프가 매매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06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래량도 많았어요. 14만 1812 서울 아파트가 거래됐으니까 엄청 거래도 많이 됐지만, 가격 상승률도 한 해에 24%가 올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당시에 진짜 미친 듯이 올랐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후부터는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6만 5천, 6만 3천, 2009년에도 7만 9천 정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있었고, 상승률 같은 경우는 확 꺾여가지고 2.2, 2.6, 3.2 이렇게 미묘하게 오르긴 했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지기 시작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어땠어요? 거래량도 4만대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들도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0년 마이너스 2.2, 2011년 마이너스 0.4, 2012년 마이너스 4.5, 2013년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긴 기간 하락 조정받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5년 어때요? 지금 자체가 15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4만에서 6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거래량 자체가 2014년 들어서 9만까지 커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하락했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1.9% 상승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들어서는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거래량도 확 터지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률도 6.7%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 2018년도 그래프는 없죠. 어떻게 나올까요? 2018년도를 놓고 보면 아마 이 막대바 그래프는 상승률이 훨씬 높게 올라간 모습으로 보일 거고, 거래량도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조금 줄었을려나요? 하반기 들어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가격 상승률이 올라간 상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한 만 5년 동안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나 쉬어가는 시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4년간 50%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한없이 상승할 수는 없고, 상승하더라도 4년 이내에 최저 가격 대비 100%, 그러니까 2배죠. 더블 치게 되면 보합기를 맞는 게 보통이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률이 50%를 넘게 되면 좀 주의해야 될 타이밍이다. 매수를 더 하기보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시기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에 들어가지는 않을 타이밍이다. 이제 그 기준 자체를 4년간 기존의 가격보다 50% 이상. 예를 들자면 5억짜리 아파트가 7억 5천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기준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살고 있는 집이랑 그 다음에 투자해놓은 벌써 2010년에 투자해놓은 재개발 구역에 지금 가격을 지금 비교해보면 얼마나 올랐나. 지난 4년 전, 4년 전이면 사실 지금 바닥치고 이제 막 기어 올라오던 그런 2014년도니까 그때 기준일 것 같은데요.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바닥에 비해서 50% 이상,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6, 70% 정도, 67.7%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딱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준하는 한 8, 90%, 한 90% 정도까지는 가격이 지금 오른 것 같거든요. 4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자면 매도를 고려하거나 또는 이 시점에 더 추가로 들어가서 매수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물건을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제 그런 쪽에 어떤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지더라도 할 수 없죠. 더 살 생각은 없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시점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유주택이고 다주택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에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그럼 기사에서는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자면 매도로 방향을 잡거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매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파른 상승장에서는 규제가 생기죠.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이제 이런 규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팔아봐야 손해지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팔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해놓은 주택이기 때문에 팔 계획은 없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을 살펴보라는 얘기인데요. Price to Income Ratio네요. 주택가격이 이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지수 PIR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자, 문제는 이 PIR이 발표 기간마다 들쭉날쭉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뚜렷하게 세우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업체의 기준을 가지고 PIR을 놓고서 이제 계속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 PIR 관련해서 해석하는 분들마다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IR을 계산해서 아직까지는 더 들어가도 먹을 게 있는 구간이다, 없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 사례라든가 이제 이런 거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PIR이 충분히 낮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높다라고,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이제 이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놓고 PIR이 어느 정도면 안정 범위다, PIR이 어느 정도면 먹을 게 없는 상황이다, 너무 고평가된 상황이다, 좀 어떤 좀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작년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뭐 사실 이제 명쾌하게 통계로서 지표로서 보이는 부분인데, 소득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삼토시님이나 아니면 홍춘욱 박사님이 이제 그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 인용을 해서 얘기들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득 4분위, 5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 쪽으로 갔을 때 말 그대로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 자체는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2년, 지난 몇 년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더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는,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금 서울의 인기 지역의 비싼 아파트의 매수에 나서면서 주택 가격 상승하는데, 말 그대로 주택을 매수해주는 여력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소득의 양극화가 어떤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외의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뭐 똘똘한 현상,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스트레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사람들이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고 수요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가구소득 대비 PIR이라고 하는 게,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이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오는지, 지역별로 나오는지, 이게 뭉뚱그려진 통계라고 하면 사실 디테일하게 여기가 지금 오버슈팅이다 아니면 저평가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사례를 놓고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미분양이 많을 때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비싸서 분양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뭐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수요가 이제 이미 집을 샀기 때문에 더 살 필요가 없다, 또는 가수요도 안 만들어지면서 주택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란 얘기예요, 미분양이.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된 물량들이 시장에서 소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후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경험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되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달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래프인데, 인천 같은 경우 416가구에서 1260가구로 미분양이 늘었고, 의정부는 50가구에서 425가구로 늘었고, 시흥 같은 경우는 없다가 38가구 미분양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미분양이 사실 심각한 문제로서 이제 들어가기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저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이들 지역에 공급이 없다가 이제 2017년 7월 이후부터 공급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 2017년 7월에 공급이 많았는데 소화가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공급이 없던 게 공급이 만들어지면서 미분양으로 이렇게 잡히는 숫자가 아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잡힌 경우가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근래 탑석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 분양했지만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도 분양을 했죠. 그래서 루원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어쨌거나 검단도 분양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분양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단순히 이렇게 지표상에서 미분양이 보인다라고 해서 미분양이 늘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조정받을 거다, 하락받을 거다, 그렇게 딱 1대1로 생각할 수도 없겠다. 오히려 그래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꼭지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진다. 이 부분은 또 100% 동감입니다. 미분양이 발생하기 전 청약 경쟁률로 미리 감지해 볼 수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은 어지간하면 미분양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입지가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가 적다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미분양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경쟁률이 되게 떨어진다면 그 또한 이제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꺾여서 수요층들이 시장에 참여할 생각들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익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저는 부산 같은 사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산의 메이저한 재개발 구역에 정비사업에 일반 분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낮은 청약 경쟁률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꺾여서 가는 모양새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인기 지역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입지. 만약에 이제 서울로 예를 들자면 강남에 정말 좋은 재건축인데 청약 경쟁률이 갑자기 이전에 인근에 분양했던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꺾이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약간 사이드 비인기 지역들은 미분양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반전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부동산 매물들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거래량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거래량이 급감하느냐, 그 시기가 부동산 거래가 많아야 되는 이사철들, 그런 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만약에 많이 늘어나지 않고 매수가 잘 안 붙어서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돌고 도는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평형대 살다가 애들이 좀 커가지고 애들이 큰 방을 필요해서, 집이 좀 넓은 집이 필요해서 30평형대로 옮기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교체 수요죠. 교체 수요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시장 상황이 좋건 나쁘던 간에 어차피 지금 20평형대도 싸고 30평형대도 싸니까 뭐 매매로 옮겨 갈아타야지, 이런 실수요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특히 뭐 이제 그렇게 움직이려는 교체 수요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한번 또 하락으로 반전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매물들이 쌓이게 되면 맨날 사실 하락장에는 그렇거든요.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을 매수를 하러 보러 오겠다는, 물건 내놨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1년도 안 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겠죠. 매물 내놨는데 부동산에 집 보자는 전화 한 번 없다라고 하면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동산 가서 물건을 봤는데 매물도 많다. 이 물건 언제 나왔어요? 언제 의뢰했어요? 라는 것들을 여러 부동산 통해서 교차 확인을 해가지고, 보통 부동산에다 물어보면 이거 엊그저께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이제 묵은 물건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렇게 좀 잘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부동산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 부동산들을 통해서 교차 확인을 하면서 물건이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물건이 잘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는지 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사실 이거는 거래량을 보면, 요새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서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요새는 뭐 부동산 관련 앱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통해서 거래량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전세가 남아도는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전세 매물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전세는 아까 뭐였죠? 얘기할 때 현재 가치에 수렴한다 그랬는데, 이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지금 와서 이 지역에 이 주택을 소비해 주려고 하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계속 수요에 비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뭐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얘기죠. 전세 물건이
가격이 전세 물건이 이렇게 쌓이고 전세 가격이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지금도 딱 이런 상황이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들 지금 엄청나게 가격 하방 압력 받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들이 사실 여름에 비해서 가격들이 많이 빠진 적들이 많거든요. 예, 아파트 가격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전세가 남아돈다. 전세가 남아돈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신축 아파트들 입주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예, 전세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 지역에 평소에 수요를 필요로 하던 어떤 공급에 비해서 전세 물량들이 많이 지금 예, 생기고 신축 전세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축들에도 전세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큰 흐름에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전세가 남는다 또는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입주가 물량이 생기는 게 그 물량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전세 시장 자체는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라든가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예정된 공급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정된 공급이 많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급 물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급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예정된 입주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는 순간에는 조정을 받거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 그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남권에 올해 말 내년 계속 입주 물량 있잖아요. 개포도 계속 입주하고 그 다음에 고덕도 계속 입주하고 송파 헬리오시티도 12월 말부터 입주 시작하고 이렇게 동남권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결국 이 입주 물량들이 주변에 어떤 시장 자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면 전세 가격들이 되게 휘청휘청할 거고 전세 가격들이 그로 인해서 지금 떨어질 거고 지금 사실 그렇죠. 동작구 쪽도 입주 단지가 지금 한 2,500세대 이상 거의 2,500 그죠? 2,500세대 되기 때문에 동작구에는 기축들 아파트 전세 가격들도 약세고 더불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기축들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조정을 거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수 타이밍 또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집사의 김재수 대표, 램군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김재수 대표님께서 부동산 하락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는 10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꼭지를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제 의견도 조금 덧붙여서 읽어봤습니다. 모쪼록 긴 시간 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